네, 이번 강은요 2019년 일반검정 제3회입니다. 언제 시험을 봤냐 그러면 2019년 8월 4일날, 쉽게 말하면 기해연 2019년 마지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험으로 경자연 바로 3월달에 첫 시험에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길을 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보내드리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역시 안전관리론입니다. 안전의 기본적인 내용 20문제를 출제하겠다. 또 출제된 내용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하나하나 여러분 이번 시험에 적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적성 요인에 있어서 직업 적성을 검사하는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직업 적성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직업을 갖고자 하는데 내가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로서 맞추기는 상당히 쉽다.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직업 적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능이 있냐 없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형태별 식별 능력, 감각이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운동속도 또는 이걸 가지고 지각속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각의 적응력이나 이 말은 뭐냐 하면 촉각이라는 것은 바늘구멍 같은 거 작은 거죠. 촉각 적응력이라는 것은 직업 적성보다는 개인적 적성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해설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직업적성이 뭐냐 하면 직업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도 제가 표현했고 영어로도 표현했는데 직업적성이라는 것은 피검사자의 개인적 특성을 말합니다. 개인적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서로 대응시키는 걸 가지고 우리는 직업적성이다. 직업적성에서 개인의 적성이나 기질과 특종, 직종 또는 직업에서 직무 수행, 활동 간의 관계를 밝혀 이것은 왜 하냐 하면 개인의 진로 개발이나 구직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 적성 검사는 첫째 GATB라 그래서 일반적인 적성 검사, 그 다음 DAT라 하여 차별적 적성 검사, 그 다음에 FIT라 하여 산업 적성 검사, 그 다음에 EAS를 고용 적성 조사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종류는 직업 적성에 포함되는 종류는 지능과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등입니다. 이 문제는 2011년 6월 20일 날 일본어로 역시 출제되었던 문제고 우리 교재 1-110의 적성검사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꽤 어려운 거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직업 적성을 구할 때는 촉각, 손톱 같은 작은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각이라는 것은 사람이 꼬집는다든지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바늘구멍 같은 작은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촉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안전조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조직에 대한 문제. 안전조직에 대해서 안전관리조직 중에서 무슨 조직이냐 그러니까 라인이라 그랬어. 라인은 직계식 또는 직선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을 구성할 때 직선으로 하겠다, 라인으로 하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안전조직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요? 라인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스텝형이 있을 거다. 세 번째는 요놈과 1과 2를 더한 뭐요? 라인, 스텝, 혼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번 문제도 중요하지만 바로 안전조직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필기시험에도 출제가 당연히 되겠지만 언제 나온다? 실기 필답형에도 꼭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라인형이 뭐냐?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선 라인형은 알아야 돼요. 라인형은 100명 미만의 작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조직이다. 그래서 사장이 뭐 한다? 장구치고 북치고 마음대로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라인식 안전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라인식 안전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첫째, 라인식은 명령계통의 조언이나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이거는 뭐요? 정말 명령인지 그냥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건지, 이거는 바로 뭐라 그래요? 라인과 스텝을 합해지는 라인 스텝 혼용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 정말 사장의 짓인지 때로는 정말 손바닥 잘 비비는 사람의 짓인지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라인 스텝 혼용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조직이라든지 지금 군대 조직, 모든 공무원 조직은 라인 스텝형 조직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야? 일은 누가 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재주는 누가 부린다?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어? 바로 뗀 놈이 번다 그랬죠.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대한민국 일의 사회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밑에 열심히 일하는 하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나 실제 일은 누구의 덕이다? 대통령이 다 한 거잖아요.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건 우리는 바로 라인 스텝 혼용의 조직이다. 두 번째요. 생산부서와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이거는 뭐예요? 스텝형 조직이죠. 안전관리부장하고 생산부장이 서로 있어가지고, 야, 안전부장이 잘못돼야 돼. 그래야 내가 승진한다. 그래서 이거는 맨날 치고 받고, 안전은 안전부서, 생산은 생산부서에 하는 거야. 우리는 바로 이건 스텝형 조직. 그럼 답이 아직도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명령계통이 간단 명령하다. 바로 간단 명령하다. 이것이 바로 뭐요? 라인형이죠. 왜? 한 100명 미만이고 사장이 장구치고 북치고 하나 보니까 사장의 말이 곧 뭐다? 법이다. 루이 14세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미 국가이다. 그런데 실제 지미 국가가 아니고 사장의 말이 곧 뭐다? 법입니다. 바로 사장의 말 안 들으면 되나 안 되나 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지만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말을 아들이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옳은 것은 듣고 틀린 것은 안 듣는다. 그런데 나는 그래.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도 아버지가 조금 잘못되라도 아버지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 나쁜 거 안 시키잖아. 좀 이런 것이 효가 맞는지 하면 꼭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아버지 말은 가급적 듣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사에는 사장 말 안 듣으면 안 돼. 이것이 바로 뭐다? 명령계통이 간단 명령한 것이 바로 우리는 라인식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답이 몇 번? 3번 나왔어요. 4번 생산부서에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생산부문에 안전과 권한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스텝형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의 정말 장점과 단점을 해설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첫째 장점이 뭐냐 그러면 장점은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전달시되 왜? 라인형이니까 안전에 관한 것은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 명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바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조직이 바로 우리는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라인형의 단점은요. 안전저분 위반이 되어 있지 않아 내용이 빈약합니다. 오로지 생산이 우선이지 지금도요 1906년경에 하인리가 아니고 게리가 안전제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우리 회사는 아직도 안전제의보다는 뭐다? 생산제의이 우선입니다. 저는 지금요 강의하고 있는 것은 12 이제 없어졌네. 2020년 오늘이 1월 7일입니다. 제가 강의한 날짜가 1월 7일인데 2020년 1월 7일 강의는 바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화책도 전부 개정된 내용으로 되었다. 이 개정된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2020년, 2021년 언제든지 변경되지 않는 내용은 지금 내용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역시 안전정보가 불충분해요. 맨날 일하다 보니까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입니다. 우리 교재 1-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합격키 보십시오. 2016년부터만 했는데 2019년 3월 3일까지 무려 6번이나 출제했습니다. 역시 이번 시험에 출제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문제은행식이고 바로 이거는 뭡니까? 문제은행식이다. 주사위도 어떻게 던지면 잘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이번 시험에도 틀림없이 출제가 된다.
네,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는 인생도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3세판.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그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가 3년입니다. 고등학교도 얼마? 3년입니다. 군대도 사실 3년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18개월인지 21개월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옛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집살이도 3년이다. 요새 이런 말 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래서 시집살이도 3년 돼야만이 귀가 열립니다. 눈이 떠지고요. 입이 열려서 시어머니한테 3년 지나서 말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세판. 우리 세 번째 문제도요. 바로 이 세 번째 문제는 손을 잡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서로 손을 놓고 팀의 행동 구호를 외치는 바로 무제해예요. 우리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1과목이니까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제해라는 건 뭡니까? 재해가 하나도 없는데 무제해 운동의 근본 이념이 뭐였다? 인간 존중의 이념이었습니다. 바로 무제해 운동의 추진 기법 하나로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우리 스킨십 뭐야? 서로 터치하고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거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스킨십을 바탕을 두고 팀 전원의 일체감 똑같은 몸이 되라. 연대감을 느끼게 하면 대뇌 피질의 안전태도 형성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뭐냐가 바로 이게 답이 보여죠. 터치앤콜입니다. 터치앤콜이라는 것은요. 손도 무슨 손? 왼손을 잡아야 돼. 왼손을 손을 잡고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세하교재 좋아! 좋아해가 엄지손가락으로 외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터치앤콜입니다. 이 터치앤콜이라는 것은 스킨십 하는 거고 왜 하냐? 일체감과 연대감을 좋게 하는 방법이 바로 터치앤콜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요. 그 외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일으켜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거고요. ECR이죠. 요거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 훈련하는 방법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앤콜이라는 것은 왼손을 반드시 맞잡고 같이 소리치는 것으로 전원이 스킨십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른손은 무슨 손? 오른손은 위대한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왼손을 합니다. 팀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회사니까 같은 식구는요. 몸이 두 개지만 사실 한 몸같이 돼야 돼. 대한민국도요. 사실 야당 여당 이런 것이 있지만 한 몸이 돼야만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죠. 한 몸같이. 그 다음 대뇌 구피질에 좋은 이미지를 불러 안전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터치앤콜입니다. 실제 저는 이런 걸 합니다. 저의 강의를 듣고 합격합니다. 혹시 있잖아요. 몇백만 명 중에 한 분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 왜 떨어지냐고. 뭐가 돼야 돼? 정재수가 강의했으니까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려면 다 떨어져야 돼. 합격되려면 어떻게 해? 다 합격돼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계속해서 저는 100%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합니다. 이 내용은요. 역시 2016년 5월 8일 날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안전점검의 종류예요. 우리 책도 어떻게 해? 4장이 안전점검의 장이에요. 여러분도 안전점검의 종류 중 태풍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폭우입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후에 실시하는 기계, 기구의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의 명칭이 뭐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특별점검 회의죠. 태풍이 불었다, 폭우가 쏟아졌다. 이럴 때 천재지변이나 무슨 반드시 특별점검을 해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또 알아둘 게 있어요. 특별점검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의 종류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다음 중 안전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걸 가지고 특수점검이라든지 또 임시를 가지고 일시점검 이게 답이 들어있죠. 꼭 기억한다. 그래서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또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관도 실시하고 또 언제 한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도 한다. 중대재해가 뭐다? 중대재해라는 것은 바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 명? 10명 이상 발생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다? 중대재해랍니다. 이 중대재해도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교재 1-69페이지 특별점검으로 있습니다. 2016년 4월 20일, 2019년 3월 3일 날 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특별히 하는 특별점검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점검의 종류 4가지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5번째입니다. 이 5번째는요, 우리 정말 안전에 어떻게 대가를 가지고 말하죠. 이 하인리는 정말 미국의 보험 설계사였잖아요. 보험 설계사. 이 보험 설계사가 안전의 대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죠. 하인리의 이론을 가지고 아마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몇천 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 하인리는요, 안전론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을 얘기해서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을 적합한 것은 첫째, 안전은요, 하인리는 사고의 예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전하면 어떻게 사고 예방이 됩니다. 사고 예방은 바로 물리적인 환경과 이것도 간에 물리적인 환경과 인간 및 기계와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인리는 과학이면서도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전은요, 과학, 기술 또는 예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해야 돼.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인리 안전론 정의는요, 역시 안전은 사고 방지라 그랬고, 사고 방지는 물리적인 환경과 여기 갈로속이었죠.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다. 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하인리는 과학과 기술의 체계를 안전에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교재 1-7쪽도 있으면 중요한 것은 이 갈로속을 항상 물리적 환경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보면 바로 어떻게 눈을 잘 익혀야 돼. 정말 이해를 못하더라도 안전은 과학인 동시에 물리적 환경인데 물리적 환경 몰라도 그게 어디서 봤더라? 정제소 강의할 때 1번이었다 그럼 이게 1번이 되지 2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몇 번 1번 찍으면 돼. 잘 모르죠. 그러나 이거 찍는다는 것은 묘한 얘기지만은 정말 항상 여러분 이렇게 교육 효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다? 눈은 100% 중에 교육의 효과가 60%라 했습니다. 눈으로 익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뭘 한다? 머리로 하는 거 좋지만 저는 눈으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한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어떻게 한다? 답을 딱 쳐 이렇게 적었지. 쳐놓고 항상 책 막 제끼면서 1번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면 틀림없이 이번 시험에 합격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십니다. 정말 필기 시험을 합격하려면 가연도 10년치만 봐도 합격된다. 그러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는 필기만 합격되려는 게 아니잖아. 뭐 하죠? 바로 최종 합격을 위해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필기적인 이론도 봐야 되죠. 우선 급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10년치 가연도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요. 6번째 문제를 가자고요. 1년간요. 80건의 재해가 발생했대요. 발생은 지금 A 사업장에 10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간 48시간, 1년간 52주를 근무하고 있는데 A 사업장의 도수인은 얼마냐고요? 당 근로자의 재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연간 노동시간은 3%를 결근하였다 그러는데 함정을 잘 알아야 되게. 근로자들이 재해와 관련 없는 시간은 연간 노동시간 3%.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도수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빈도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도수율의 공식은 근로 총 시간수분의 재해, 바로 뭐죠? 재해 건수가 돼요, 재해 건수.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이니까 10의 6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풀어놓은 문제를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놓은 문제를 보니까 바로 도수율은요, 어떻게 하느냐? 도수율은 다른 말로 뭘 하는 건다?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빈도율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바로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성이었으니까 바로 몇 명? 1000명이 일주일에 48시간 52주를 해서 그래서 재해 건수는 80건이니까 10의 6성하면 32.05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 우리 교재 1-52페이지 있지만 2016년부터 18년까지 계속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나왔지만 주로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강도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 함정이 있다. 3%는 재해와 관련 없는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밑에 연근로 총시간인데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 이런 함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0.97 곱해가 이 문제 다 맞추는 조지입니다. 꼭
바로 저의 강의를 잘 들으셔야만 되고 여러분의 어떻게 교육의 효과가 60%는 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번째는요. 바로 뭔 문제냐. 안전보건교육의 단계에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거다. 안전보건교육의 단계는 몇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다. 3가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1단계가 지식교육이에요. 2단계가 기능교육이에요. 3단계가 뭐다? 태도교육이에요. 기초교육이 있다 없다? 답은 바로 이 기초교육입니다. 이런 것도 뭐야? 안전교육의 3단계를 순서대로 수세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로 나온다?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1-184쪽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7일 날 또 나왔습니다. 2019년요. 직접 문제 4월 27일에는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다. 그래서요. 제가 항상 기사를 공부하면 뭐가 된다? 산업기사가 돼. 산업기사를 공부해도 뭐가 된다? 기사가 되잖아. 한 번의 공부로 2개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제가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보십시오. 정말 댓글을 엄청 잘 썼어요. 76세 되시는 분도 댓글을 써줬고요. 바로 52세 되는 분도 오늘 또 댓글을 써주셨네요. 바로 이분이요. 한 분이지만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격증 따야만이 감동을 느낍니다. 8번째 보죠. 8번째는요. 바로 뭐냐. 위험 예지훈련에 대한 거. 위험 예지훈련은 뭐야? 무지의 운동에서 위험 예지, 사전에 훈련해서 재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위험 예지훈련 문제 해결 4라운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외워야 돼.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기억해야 돼. 1단계는 뭐요? 현상 파악이에요. 2단계는 본질 추구예요. 3단계는 뭐냐 그러면 대책 수립이에요. 4단계는요. 행동 목표 설치도 없어. 답은 보러 3번. 이렇게 저같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바로 문제 해결 4단계는 1라운드 혹은 1라운드 또는 1단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1라운드로 1단계는 바로 뭐다?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다. 2라운드 또는 2단계는 본질 추구 단계가 되겠습니다. 3라운드는요. 대책 수립이고 4단계는 행동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0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도 무려 4번이나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9번째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은 8번이에요.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 역시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실기에도 나온다. 나와. 그럼 9번째입니다. 9번째는 뭐가 있냐니까 산소가 결핍됐다 그래. 지구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산소와 질소밖에 없어. 물론 작가서가 있지만 산소가 21%에 질소가 79%. 요 산소가 대기 중에 18% 미만일 때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산소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그럼 산소가 결핍이 예상되는 맨홀이에요. 맨홀을 알잖아. 맨홀에 빠져 죽었다 이런 말 하죠. 맨홀은 바로 여러분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동그란 이렇게 주물로 이제 덮어놨죠. 그걸 맨홀이라고 그래. 맨홀 내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사고 방지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산소가 부족하니까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언제든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충분한 한기를 실시하고 작업 장소 입장 및 퇴장 시 어떻게 사람이 2명 갔는데 인원 정을 해야 돼. 방진 마스크 보호과 착용처리. 방진이 아니죠. 방진이 아니고 이건 뭐요? 산소 마스크를 써야죠. 산소. 답은 3번이 나왔습니다. 작업장과 외부와의 상시 연락을 위한 설비를 설치해. 요 사이는요. 휴대폰, 바로 저도 보여요. 이게 휴대폰이 만능이에요. 막 공중에 올라갔을 때도 지하에 갔을 때도 어느 정도 되면 다 이놈이 통하니까 바닷가에서도 전화기로 합니다. 이런 반드시 전화로 외부와의 상시 연락을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방진 마스크 종류는요. 분진, 더스크 마스크죠. 먼지라든지 이런 분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번째 보겠습니다. 10번째는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교육 방법 중에서 강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강의법. 내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들어주는 이런 강의법 방법 옳지 않는 거 뭐냐 물어봤더니 첫째, 강의식은요. 단기간 교육식에 비교적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지금요. 제가 하는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어쩌면 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사우디에서요. 때로는 미국에서 인도에서도 강의 듣고 옵니다. 왜? 인터넷만 되면 어디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단기간에 교육시간 내에 비교적 정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수강자를 동시
교육할 수 있어요. 집합이 아니더라도 하고 또 집합할 때도 많은 인원을 하는 것이 바로 강의식 교육입니다. 셋째, 다른 교육 방법이 수강자의 참여가 제약된다 그러면 제약이 어딨노? 남녀노소 누구라도 틀렸어 답이. 바로 답은 3번이 바로 되겠습니다. 근데 또 내가 지금 여기도 다들 헷갈리네. 다른 교육 방법이 수강자의 참여가 제약된다 근데 다른 토의식이란 이런 거에 비해서 바로 수강자의 참여가 어떻게 다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약간 설명이고 3번이 아니고요. 네 번째입니다. 답은 수강자의 개개인의 학습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는데 또 알아서 어떻게 강의식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일일이 조절할 수 없어요. 바로 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또 한 번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 국가기술 자격시험 문제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답이 2개인 경우 있어 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중에 한 개는 답으로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딱 뭐라 그러네. 주의사항에 가장 맞는 것 또는 가장 틀리는 걸 찾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답은 4번이었고요. 학습 진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우리 교재 표 1-173쪽에 토의식 교육과 강의식 교육의 비교로 나와 있고요.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도 무려 3번이나 출제됐고 역시 강의식과 토의식에 대해서는 잘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적응 기제입니다. 잘 보세요. 적응. 우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도 정재수의 강의를 들으면 정재수한테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응이에요. 적응 기제, 산업, 이거 기제를 가지고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적응 기제 형태 중에서 방어적입니다. 우리는 적응 기제 형태는 방어적 기제와 또 뭐가 있어요? 도피적 기제. 이렇게 나눠놓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방어적은 뭐냐 하면 방어하잖아. 오지 마. 그렇게 방어는 내가 어떻게 하든 더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걸 사기를 치더라도 살아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방어적 기제라 그러죠. 그런데 도피적 기제는 어떻게 해? 아이고 이 세상 살기 싫다. 나 이민 가겠다. 나는 자연에 살겠다. 나는 중이 되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도피적 기제라 그럽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립. 그래 남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살겠다. 이게 바로 뭐야? 도피적 기제. 보상. 바로 나는 얼마만큼 작은 거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내가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 고립은 어떻게 해? 바로 이거는 뭐예요? 방어적 기제가 아니고 도피적 기제. 벌써 답이 1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그러면 보상이라는 이거요. 키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해? 땅을 키가 작으니까 땅에 뭐라 그러노? 지혈을 잘 받는다든지 또 이런 말도 있지.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걸 다 보상,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답은 1번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바로 승하. 이 승하라는 것은요. 바로 승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열등감과 욕구, 불만을 어떻게 바람직한 가치로 나타내는 걸 승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합리화랍니다. 합리화는 이렇게 내 거 맞다고 막 우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기치는 방법, 또 지꺼를 우기는 방법, 이런 거 가지고 합리화. 합리화는 자기 변명, 자기 실패, 합리화, 자기 미화를 시키는 방법이 합리화입니다. 이 보상의 열등감을 다른 곳에서 강점을 아까 그랬죠.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은 고추가 맵다든지, 뭐 키가 작으면 땅을 빨리 근접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도피적 기제는 봐요. 어가 무의식을 쑤셔넣고 태행, 유아 시절로 돌아간다 그래서 바로 큰 아이가 작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대소변을 가리던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다든지 백일몽 항상 지는 백설공주가 되는 거죠. 공상한 나래를 펼친다든지 고립,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도피적 기제입니다. 그 답은 바로 고립은 뭐였다? 도피적 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피적 기제, 답은 그래서 1번 고립이었고, 나머지 세 가지는 뭐다? 방어적 기제였습니다. 계속해서요, 조금 더 보면요, 그래서 공격적 기제와 또는 공격적 기제가 있어요. 공격적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1-145쪽 보충학습에 잘 나와 있고, 2018년 19년도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요, 부주의입니다. 그럼 부주의가 나오면 주의를 알아야 돼. 왜? 주의라는 것은 우리 일종의 이거잖아. attention, 차리하는 거. 주의는 어떻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부주의는 사고 상태입니다. 보겠습니다. 부주의 발생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째, 의식의 단절을 어떻게? 딱 이렇게 쭉 가다가 끊겨버려, 이렇게 하는 거는 퐁당 빠지는 거고, 의식의 단절은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더더더더 왜? 이렇게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도 어쩌다가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겨버립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절대 술 안 먹겠다 뭐 이러는데 정말 잊어먹었어요. 몰라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런 상태를 가지고 바로 뭐 하냐 그러면 의식의 단절이에요. 그럼 이건 뭐다? 부주의 현상이에요. 의식의 무효입니다. 말 안 들어. 다 가다가 삐딱하게 가는 거야. 애가 엄마 100원 줘 그러면 안 주니까 나 밥도 안 먹겠다. 바로 이런 걸 삐딱하게 나는 걸 의식의 우회라고. 역시 부주의 발생 원인입니다. 의식 수준을 저합니다. 바로 의식 수준이요. 높아야 되는데 아래로 깔아앉는 상태. 이런 저하를. 그 다음 의식의 지배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래서 부주의는요. 무의식적인 행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의식의 주변에 생활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안전 행위뿐만 아니라 불안전한 상태에도. 그리고 우리 재해의 원인은요. 사실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어요. 직접 원인은 몇 개야? 직접 원인. 직접 원인은 바로 불안전한 뭐다? 행동과 바로 불안전한 상태죠. 불안전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뭐요? 사람의 행동이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적 원인이라고 그러고 불안전한 상태를 가지고 물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불안전 행동이 얼마? 88%. 불안전 상태가 10%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불안전한 그러니까 직접 원인 중에서 인적, 물적이 다 해당되는 것이 부주의다. 그래서 이 종류는 단절, 혼란, 가히, 우회, 저하. 집에 있다 없다? 없다. 답은 몇 번? 4번. 이 내용 역시 1-149쪽에 있고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안전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이죠. 안전교육 훈련에서도 동기부여입니다. 동기. 여러분, 동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심리적 원동력이라 그랬어. 정말 여러분도 어떻게 동기부여가 잘 돼야 돼요. 산업안전기사 따면 건강하고 장수하다 돈 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행복하다 합격된다고 자꾸 외워질 때 마음속에서도 몸속에서도 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기부여 방법은요. 안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줘야 합니다. 산업안전기사 따면 틀림없이 어려운 때라도 취직됩니다.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안전활동 결과를 평가, 검토하도록 해야 됩니다. 경쟁과 협동을 유발시켜. 실제요. 여기서 강의 듣는 분은 대부분 산업안전을 따면 건설안전을 땁니다. 건설안전, 산업안전 따신 분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은 전부 산업안전 지도사로 오고 있습니다. 또 뭐 기계안전 기술사 따도 괜찮아요. 동기유발 수준을 과도하게 한다. 근데 과도하게 하면 안 돼. 바로 최적선을 유지해. 최적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동기유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동기유발 방법은 바로 안전의 근본 이념을 인식시켜야 돼. 근본 이념은 가치도요. 진짜 참진짜의 참가치입니다. 안전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지식과 결과에 의해서 날이지.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그래서 상벌 제도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경쟁과 협동을 유도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1-137조 2016년 5월 8일 16번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14번째 문제를 가죠. 14번째 문제는요. 틀림없이 이번 시험에도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도 나오고 또 이 문제는 2016년 1월 16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 문제는 안전관리론에도 나오지만 이 과목인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6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기술에도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출 대상 공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제조업이 아니고 어디다? 건설업에 해당되는 공사가 아닌 거. 보겠습니다. 첫째 깊이가 5m 이상의 굴착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그래 5m 이상 굴착 공사 없어. 반드시 이거는 10m 이상인 굴착 공사. 틀렸죠? 둘째 최대 지간 길이가 30m가 아니고 50m인 교량 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최대 지간 길이가 얼마? 50m인 교량 건설 등 공사예요. 지상 높이 21m가 아니고 얼마? 31m입니다. 틀렸어요. 터널 건설했고 요것만 맞습니다. 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고 해설에서 가서 보겠습니다. 터널. 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돼서 어떻게 2016년 1월 16일 못한 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떤 책도요. 어떤 강의에도 이렇게 개정된 내용으로 강의하는 걸 못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정말 잘하는 그분도 아니에요. 요사이 카페를 뒤죽박죽 만드는 그분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전부 다 옛날 강의를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해놨던 걸 지우고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0일 어떻게 되냐?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 공사는 첫째, 건축물 또는 시설 등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 또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또 7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하고,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 제외합니다. 종교시설, 또 우리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예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도 역시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 건설 공사입니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지하도 상하, 냉동, 냉장 창고시설입니다. 또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냉동, 냉장 창고시설 설비 및 단열 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교량 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 등 공사, 다목적댐 발전,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 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 공사, 깊이가 10m 이상의 굴착 공사 외에요.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마지막에 그런데 지금 뭐냐 그러면 여기 있구나. 터널 건설 등 공사에서 특히 이 6개로 나오는 이 내용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온다? 바로 6번째인 건설 안전 기술에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디 나왔냐 그러면 바로 2019년 8월 4일 날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는데 여기 지금 표현하는데 건설 안전 기술은 115번인지 제가 헷갈렸는데 115번에도 이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또 실기 필답형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다. 틀림없이 나온다.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역시 기사에도 나오고 산업기사 여기 있네. 2019년 8월 4일 날 언제 나왔다? 문제 115번 출제다.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 나오고 그래서 한 문제로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 한 번에 공부로. 그래서 뭐요? 도랑치고 까지 잡고 바로 우리 속담에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겁니다. 15번입니다. 스트레스 요인 중요. 외부적 자극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세 개는 뭐야? 내부적이고 외부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 외부적 자극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반대죠. 외부적이 세 개고 내부적을 찾아. 그럼 답이 내부적을 찾으면 자존심의 손상입니다. 자존심의 손상은요. 외적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열받잖아. 저도요. 자존심 손상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저도요. 나이가 60 넘은 사람이 누구한테 지시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한테 지시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바로 뭐다? 외부적 자극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내부적이다. 답은 뭐야? 1번 바로 나왔습니다. 대인관계 갈등. 너와 나의 관계니까 외부적이죠.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 마누라가 죽었다. 이런 게 바로 뭐야? 바로 나타나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에. 경제적인 어려움, 돈이 없어요. 백화점에 갔는데요. 남들은 40만 원짜리, 나는 4만 원짜리 사면 되나 안 돼. 이거 다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 요인을 보겠습니다. 자존심의 손상, 내적 요인. 답이에요. 업무상은 제척감, 도둑질했다, 보이지 않으면 내적, 현실에서 부적응, 내적, 직장의 대인관계 갈등과 대립은 뭐다? 바로 외적 요인이에요.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2, 3, 4는 모두가 다 뭐다? 2, 3, 4는 다 외부적인 요인이고 자존심의 손상은 내적 요인이고 15번의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이 내용 우리 교재 133쪽에 있습니다. 2018년 4월 28일 날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요. 하인리가 또 나와요. 하인리는요. 세계적인 안전 전문가요. 입니다. 하인리가 뭐라고? 하인리 방식의 제휴 코스트 가면 1대 4를 알아야 돼. 하인리는 뭐예요? 1은 직접비예요. 4는 뭐다? 간접비입니다.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직접비는요 바로 뭐냐 빗자만 있는 것도 직접비. 휴업보상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특별보상비 맞죠. 그럼 빗자 두 개는 이거는 1위에 속하는 직접비 맞아요. 그러면 병상 위부분 야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위문을 할 때 바카스를 사간다든지 음료수를 사가는 게 간접비일까 직접 이건 당연히 간접비 해당되죠. 답은 2번이고요. 상병보상연금 야 산재를 상해가지고 1급 받았냐, 2급, 이걸 가지고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하는. 답은 몇 번? 답은 여기서 병상 위분금은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설로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봐요. 이거는요, 우선 하인리는요,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직접비는 요양급여비부터 우리 기타 비용까지 나눌 수 있고요. 간접비는 인적, 물적, 생산, 임금 손실, 시간 손실, 기타 손실을, 우리 바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입원 분이 바로 기타 손실이 되겠어요. 이 내용을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봐요.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3년 안에서도 무려 7번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된 문제가 되겠다. 17번째입니다. 야, 17번째는요. 역시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언제? 2020년 1월 16일 날 법이 개정된 거다. 바로 이 내용 역시 책마다 다 틀렸어. 새하책만 수정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부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이 교육으로 오른 것은 관리감독자가 해야 될 교육이 오른 거 맞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자격 개시 점검 누구냐? 이거는 바로 일반 근로자들이 하는 거야. 정의정돈 청소 일반 근로자들 하는 거야. 자격 공정의 위해위원과 재예방의 대책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누구 한다? 관리감독자. 답은 3번이에요.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어떻게? 기계기구와 자기가 걸어다니는 길 누가 알아야 돼? 바로 근로자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첫째, 자금 공정과 위험 재예방 대책에 관해서 맞죠? 그렇다. 그 다음에 표준안전작업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 작업 환경관리에 사항.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번에 많이 포함됐어요. 2020년 1월 16일 개정됐죠. 이게 바로 산업보건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요거는요, 모든 채용시라든지 또는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 내 다 포함. 우리 모든 교육에요.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그러니까 사실 일하면서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모양이에요. 이게 다 포함돼.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이것도 하는데 안전보건 능력교육은 현장 근로자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든지 강의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등의 배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실에 반드시 3분의 1 이하에서 할 수 있다. 진짜요. 저는 이제 한 30년 이상 대학 교수로서 강의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요. 정말 여기 동영상 강의하는 우리 동영상 진짜 교육기관에서요. 조금 때로는 이 강사를 선정할 때 최소한요. 그 분야에 전공을 하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시험 문제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하고 뭐 이런 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분이요. 틀린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역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도 무려 4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어디 있냐? 산업안전부 시행규칙 별표,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 내용은 나오고 이 내용 역시 2020년 1월 16일 날 개정된 법으로 지금 강의를 저가하고 있습니다. 18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갈로 안에 알맞는 기준입니다. 갈로 안에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안전보건표지입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우리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로 할 수 있죠. 첫째 뭐예요? 안전보건 금지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고 표지가 있고, 지시 표지가 있고, 안내 표지가 있고, 관계자 외 출입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안전보건표지 제작에 있어 안전보건표지 속에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 안전보건표지 크기가 몇 퍼센트?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인간은 3세판에 30%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한다. 법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표지 속에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에 비례하여 하면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모 얼마? 바로 30% 이상이다. 이거는 잘 나오는 거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얼마? 40조입니다. 이 40조도 역시 2020년 1월 16일 개정돼서 법의 조항이 뒤로 물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째입니다. 19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로 고음, 시끄러움만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방음보호구역. 우리 방음보호구는요, EP1과 EP2가 있어요. 요거는 기마개죠, 기마개. 요거는 뭐 기덕개죠. 여기 뭐냐면 주로 고음은 바로 EP2. 이거는 저음과 고음을 동시에 하는 EP1. 요거는 뭐요? 기덕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보면요. 방음보호구 적용 범위는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어떻게 청력,
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기마개와 기덕개를 가지고 일종의 방어 보호라고 하고 기마개는 EP1, EP2가 일종 EP1은 저음, 작은 소리부터 고음까지 EP2는 오로지 주로 고음을 차음하는 것이고 EM은 기덕개를 나타낸다. 20번째가 되겠습니다. 20번째 문제는요. 우리 2019년 8월 바로 제3회 마지막 문제로서 1회 마지막 문제죠. 보겠습니다. 1과목에 산업재해 기본 원인 중 작업 정보라든지 작업 방법 등 작업 환경이 분류되는 항목을 우리는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4M이라고 그래요. 4M. 4M은 인간의 배후 요인 4M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역시 인간공학에도 나오죠. 첫째, 사람은 맨이라고 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사고를 친 거예요. 머신은 기계 때문에 사고를 친 거예요. 메디아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보라 그러기도 하죠. 답은 메디아요. 매니지먼트는 관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메디아는 인간과 기계라는 매체라는 뜻으로 작업 방법이나 순서, 작업 정보, 실제는 환경과의 관계, 정의 정돈 등이 포함합니다. 환경 개선, 작업 방법 개선입니다. 이것은 역시 2018년 4월 28일 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걸 합격키를 써주냐? 바로 왜 또 이렇게 산업안전기사 필기 2-30 써주나? 이걸 써주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를 찾아보라. 그래서 가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9년 8월 산업안전기사 3회 시험을 봤습니다. 뭔 과목? 1과목. 이 시험 내용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2020년 또는 2021년에 틀림없이 안전하게 합격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번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